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 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도록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저녁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최 대행 측에 선고 전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한 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변론 기일에서 헌재는 여야 합의의 의미를 따져 묻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지금 국회에 발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의 합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문서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당시 최 대행 측은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트집 잡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상 소송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내일 선고에서 헌재가 만약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구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재판관 구성 문제를 선고하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까지 흔들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실패해서 파면이 되면 불복하기 위한 전략을 펴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원식 의장과 민당의 대국민 쇼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넘어 위헌 결정이 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막아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의 완성을 막고 한편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을 회피해 5인 체제를 만들어 탄핵 심판 정족수인 6명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듣도 보지도 못한 회피 촉구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불복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예상하고 미리 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일단 다른 사건들보다 빨리 선고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지난달 3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이 속전속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4월이 지나고 나면 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돼서 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그리고 재판관 공석 발생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판단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전망이 가능합니까? 네,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 기일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 부분에 질문을 집중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이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이 최 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서 보더라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에 기속됩니다. 네, 권한대행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 대행이 지금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해서 보류하기엔 결국 정당성 등 그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최 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헌재는 곧바로 구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각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도형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내일 윤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옥중 정치에 나선 거 아니냐 하는 비판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간으로서 도리라며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함께합니다. 지난달 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의 접견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차원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권 비대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역시 인간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로서 그 이후에 검사 생활을 통해서 또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상상하는 건 자유이지만은 또 뭐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분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수 결집을 위한 이른바 옥중 정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 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윤 대통령 면회 시간은 30분 가량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면회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겠지만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죄 관련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윗선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경찰과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내란 오도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 모두 계엄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겁니다. 남은 건 이런 지시를 받고 계엄 작전을 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호 전 수사단장과 정성호 전 1차장에게 부화 수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줏대 없이 따라 행동했다는 부하 소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둘은 각각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도 판단 대상입니다. 지난달 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 국수본 간부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계엄에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가족을 거론하는가 하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집회 곳곳 참가자들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피켓을 들었습니다. 연단에선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는 이 주장. 정치 성향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부터 탄핵해야.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라는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정치권도 이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비슷한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친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 우리 사회 근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서명했습니다. 세 나라 역시 맞대응하겠다며 당장 반발했고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4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는 25%, 중국 제품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무기로 쓰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결정입니다. Economic, we have big deficits with, as you know, with all three of them. And in one case, they're sending massive amounts of fentanyl,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 year with the fentanyl.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미국의 25%의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로 맞대응하면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보복 조항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무한 관세 보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유럽연합을 다음 타깃으로 지목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까지 공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개별 관세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Eventually,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chips.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oil and gas. That'll happen fairly soon. I think around the 18th of February. And we're going to put a lot of tariffs on steel. 미국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 체제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캐나다는 관세 폭탄을 내린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onight, I am announcing Canada will be responding to the U.S. trade action with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특히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We're expanding trading partnerships with countries in Asia, Europe, and beyond. We will never again allow ourselves to be beholden to the whims of one person in the White House. 멕시코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 이유로 멕시코의 펜타닐 유입을 지목한 걸 지적하며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거리 판매, 무분별한 처방 같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랜 B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WTO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3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42%,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역 업계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우리나라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있고 결국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서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K3, 투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왔는데 이번 관세 조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멕시코 공장 생산 라인을 줄이거나 미국 현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세탁기를 생산해왔던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도 우리 기업의 이득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생기는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 상품이 더 치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에 팔아왔던 원료나 부품 수출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출하는 거에 약 5% 정도는 결국 최종 기착지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중 수출에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4, 5월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8위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내 정책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도 불리한 요소란 지적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큰 불이 잇따랐습니다. 덕유산의 상제루 쉼터가 모두 탔고 경기 남양주의 한 창고에서 난 불은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목조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붑니다. 오늘 0시 20분쯤 해발 1520m인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에 있는 한옥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등반객 쉼터와 등산용품 매장 등이 있던 곳입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은 뼈대만 남고 모두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설상차와 곤돌라를 타고 도착해 인공 제설기로 불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지대가 높고 새벽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농수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은 살포기로 진압을 했거든요.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과 경찰은 전기 합선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뿜어져 나온 연기는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방수포 좀 설치해. 어제 오후 7시 10분쯤 경기 남양주 진전읍 신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8개 동이 타면서 재산 피해 18억 원이 났습니다. 제주 구자읍 인근 바다에서 어선 2척이 좌초한 건 고장난 어선을 예인하던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배를 끌던 줄이 끊어졌고 암초에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실종자 추정 시신을 발견한 해경은 나머지 1명을 찾는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어린이는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멕시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엄마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하늘은 붉어졌고 폭발음은 멀리까지 울렸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습니다. What the hell? Oh my God!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필라델피아 도심에 환자 수송용 항공기가 추락하던 장면입니다. 부서진 항공기 잔해와 꺼멓게 탄 차량들이 남았습니다. 항공기엔 6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숨졌습니다. 지상에서도 추가로 1명 사망자가 나와 이제 희생자는 모두 7명입니다. We can also confirm that at least one other person perished in this tragedy, and this individual was in a car. 최소 1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쇼핑몰 인근 버나가에 떨어지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환자는 멕시코인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이 위독했고 어려운 치료를 견뎌낸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라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This flight was a repatriation flight of a patient who recovered and was headed home. She was fit to fly, cleared to go back home. 아이를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소녀가 갓 퇴원했고 환송회도 열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겠냐고 말했습니다. 1985년 3월생인 이 의원은 다음 달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 자격이 생깁니다. LA 다저스에 입단한 김혜성 선수가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홈구장에서 열린 팬페스트에 오타니 등 스타 선수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요. 김혜성의 다부진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그만큼 저도 잘 해가지고 제가 우승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고 싶습니다. 최가운 선수가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클로이 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6살의 선수가 뛰어넘은 건 슬로프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월 경기 도중 허리를 다쳤지만 1년 동안의 재활을 거쳐서 다시 정상급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골퍼들에게 반갑지 않은 게 벙커지만 김아림 선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벙커샷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9번 홀 벙커에서 조심스레 퍼올린 공이 한 번 튀어오른 뒤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갑니다. 거짓말 같은 샷으로 이글을 잡아낸 김아림이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듭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샷에서 꾸준히 타수를 줄이며 선두를 굳혔는데 14번 홀에서 공이 또다시 벙커에 들어갑니다. 김아림은 또 한 번 환상적인 샷을 해냅니다. If there was ever a doubt, she responds. 자신감 있게 그린 위로 올린 공이 홀컵에 쏙 들어가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17번 홀까지 보기 없이 경기를 이어갔지만 마지막 18번 홀에서 3퍼트로 한타를 잃은 장면이 유일한 5개 티. 이글 1개와 버디 4개 등 5언더파 67타를 기록하면서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로 4흘 연속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위 스웨덴의 린 그랜트와는 세타 차를 유지하며 3개월 만에 통산 3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와 디펜딩 챔피언 리디아고는 11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문학은 당대의 초상이다. 다양한 시대상을 소설로 담아낸 한국 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예, 뭐 남들처럼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불면증이라고. 예, 그래서 담배를 6개월 동안 끊었었거든요. 네. 근데 계엄령 탁 터지고 나서 화딱지 나서 다시 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시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끔찍한 망상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셨고 또 작년 9월에는 시국 선언을 하기도 하셨잖아요. 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금년 말까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다. 네. 예, 끝날 거다.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예언자처럼 그런 말씀을 하냐 이랬는데 사실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친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긴 했지만 본인이 자초해서 네. 이렇게 큰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끌어내려질 것이다라고도 하셨는데 네. 젊은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 예. 이제 그들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특히 근년에 이번에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이어받은 것이겠지만 네. 또 그것이 더 문화적으로 확장되고 더 축제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결연하고 그 끈기 있게 버티는 그런 모습. 특히 그 은박지 뒤집어 쓰고 엄동설 안에 눈 맞으면서 밤을 지새는 젊은이들 보고 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를 열어가겠구나 하는 굳은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예. 한강 작가가 이번에 어디 한 강연에서 말하기를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하기를 나는 실제로 그렇게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생각? 그게 바로 문학이 걸어온 길이거든요. 문학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면은 무슨 계엄군으로 나간 젊은이들이 네. 지난 시대에 5.18이라든가 또는 7, 80년대 그런 군부독재 시간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그런 경험이 역사 속에 쌓이지 않았다면 그때 그렇게 망설였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말하자면 그런 시대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박제됐던 미라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거와 같은 이렇게 지금 SNS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냐고. 옛날에는 숨기고 고립시키고 이렇게 해서 감춰서 이렇게 은폐하고 이렇게 했지만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잠깐 5.18 말씀하셨는데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폭동 사태를 5.18에 빗대서 말하기도 했거든요. 절대 달라요. 왜 그러냐면 4.19 때 또는 3.1운동 때서부터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말하자면 정의를 외치고 이렇게 하던 시민들이 법원이나 은행이나 또는 관공서나 이런 데를 직접 공격한 거는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직접 벌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특이한 경우고
우리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 역사에 없는 일이죠. 이건 계엄 사태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런 폭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딜 감히 5.18하고 견줍니까? 전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원래 황구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워낙 입담이 좋고 예. 재밌으셔가지고. 요새 신흥구라들이 많아서. 요새 뭐 김호준이도 있고 뭐 유시민도 있고 뭐 이제 조선의 3대구라 바꿔야 되겠어요. 우린 다 은퇴하고 그분들한테 남겨주고 가야지. 신흥구라들에게. 신흥구들. 근데 지금 등단하신 지 6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글을 써오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새로운 거 쓰겠다. 자기에게서부터 나오지만 네. 새로운 작품을 쓰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작 할매가 곧 출간 예정이잖아요. 저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게 12월 말까지 다 끝낼 작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계엄령이 12월 3일에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일 못 놓고 지금 온 거지 한 7, 80매 써놓고서는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동을 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3월쯤 네, 끝을 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의 소설인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600년 된 팽나무가 있는데 네. 세종 때쯤에 아마 싹이 터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우리하고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나무의 시간으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생명체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의 얘기를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네. 자연 그대로의 시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3월에 꼭 볼 수 있기를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 뭐 언제까지 나는 글을 쓰겠다 이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예. 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2개를 더 할매를 쓰고 이제 2편을 더 쓰면 이제 그만 쓰려고 그래. 그럼 한 지금 제가 3세니까 이제 한 85, 6세 뭐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만 하고 이제 일 그만하려고요. 그때까지만 하려고. 왜요? 왜 그때까지만 하실 거예요? 나도 좀 말년에 좀 쉬고 놀고. 작가님께서 직접 책에 적기도 하셨는데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실까요? 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오면서 근대화를 하는데도 한 30년밖에 안 하고 이러면서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돼 있으면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폐허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스스로 선진국이 되었고 진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전국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느라고 참 고생도 많았지만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근했지만 내일부터는 강한 한파가 몰려올 거란 예보입니다. 모레가 가장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음반 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오랜만에 타는 거였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고 어른도 아이도 두꺼운 겨울옷은 벗어두고 가볍게 달려봅니다. 아빠랑 동생이랑 와서 스케이트 탔어요. 생생 달리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라는 걸 잊게 됐어요. 많이 넘어지면 힘들기도 했어요. 조금
덥기도 하고 패딩 가져왔는데 더워가지고 벗었어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7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무색하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3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찬 공기가 오래 머물면서 다음 주 내내 강력한 한파가 이어집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올겨울 가장 추울 걸로 전망됩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